안녕하십니까. 일산압선치과 김용진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증례를 통해 살펴보는 원가이드 활용 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수영 원장님께서 원가이드에 대한 특장점 그리고 원가이드를 이용한 전치부 케이스들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난해한 케이스를 이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가 실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이드를 다양한 경우에서 쓰기도 하지만, 실제 가이드가 임상에서 가장 돋보이고 필요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난 케이스들을 극복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무치약 환자 아니면 소수 치아가 잔존됐을 경우에 좋은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외과 의사 입장에서 이런 난 케이스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CT가 보급화가 많아지면서요, 이 CT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플래닝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버추얼한 플래닝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와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CT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아이디어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는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좋은 계획을 실제 환자의 구강 내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테크닉이 필요하게 되겠죠.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수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D 프린터가 보급화가 되면서요, 이런 우리가 플래닝된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환자의 구강 내로 정확하게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쉽게 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AD와 캠 테크놀로지가 조합으로 이룸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회사들에서 자기네 임플란트들을 식립하기 위한 전용의 가이드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아까 이수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이수영 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원장님이 원가이드 자문단으로 있으면서 원가이드를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처음 개발부터 참여를 했었게 돼서 애착이 가장 많이 가는 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이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런 한객복 케이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임상적인 팁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수 치아가 잔존된 경우나 아니면 완전 무치약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실제 제 케이스고요. 제가 원가이드를 처음 적용하고 나서 이렇게 가이드 플래닝 했던 것보다 실제 임플란트가 많이 버컬로 밀려졌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나면은 가이드 시스템이 안 좋은가? 아니면은 드릴링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디지털 센터에서 플래닝이 잘못됐나? 원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임상적인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때 많은 오차가 생긴다는 그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인비트로에서 테스트한 것과 임상에서 실제 환자에서 테스트한 것, 그리고 아니면 카데바에서 테스트를 했었을 때 그 정확도가 어떻게 다른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비트로에서, 즉 모델에서 할 때는 다 정확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회사들에서 광고를 할 때 그 모델상에서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환자에서 아니면 카데바에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 구강 내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차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만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정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술전에 플래닝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오차를 발생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실제 수술할 때, 가이드를 위치시킬 때, 드릴링을 할 때, 아니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오차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차들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아셔야만 정확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소수 치아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머징이란 즉 CT와 그 모델 스캐닝 아니면은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구강 내를 스캐닝한 데이터를 정합을 시킬 때 있어서도 우리가 오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CT를 잘 찍으라는 건데요.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수 치아가 결손돼 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을 때, CBCT를 찍을 때 바이트 플레이트를 전치부가 없는 환자들은 잘 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래턱에 움직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러링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CT 데이터에서부터 블러링 이미지가 생기게 된다면 아무리 스캔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즉 모델 스캐닝이 정확하고 인트라오랄 스캐닝이 정확한다고 하더라도 정합이 될 수가 없을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 플래닝 데이터를 가지고 수술을 했을 때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런 다수 치아가 결손된 환자들은 CT를 찍고 나서 오스템 디지털 센터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원장님께서 한 번쯤에 확인을 거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깨끗한 샤프니스가 좋은 CBCT 이미지를 얻으셔야만 가이드 수술의 첫 번째 단계인 CT가 정확하게 체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트리오스 3를 지금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두 개의 치아를 가이드 수술을 할 때 전치부, 아까 이소영 원장님께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전치부의 한두 개 치아를 수술할 때는 저도 스캐닝을 많이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완전 무치약 환자나 소수 치아가 잔존되어 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가 있겠지만 풀아치를 트리트먼트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컨벤셔널 인상법이 디지털 인상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는 연구 논문들이 좀 있어서 저도 저거를 좀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 성향의 차이나 그런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치아의 잔존 치아가 적거나 아니면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는 좀 정합에 있어서 이 정합의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뭔가 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를 찍고 서페이스 스캐닝을 한 거,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모델 스캐너를 사용을 하든 표면을 스캐닝한 데이터를 두 개를 병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머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치아를 이용해서 중첩을 시키게 되거든요. CT상에 있는 치아의 외형, 그리고 모델 스캐닝이나 아니면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닝한 데이터의 치아의 외형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가 머징이라는 것을 병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합을 할까요? 연조직의 외형을 맞춰서 정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연조직은 인상을 뜰 때 눌릴 거고 CT를 찍을 때도 변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연조직은 레퍼런스 포인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완전 무치약 환자들에게 있어서 정합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방법들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 가지 머징 프로토콜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완전 무치약 환자를 위한 머징 프로토콜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노벨 가이드에서 사용했던 더블 스캔 테크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에 잘 맞는 덴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덴처를 복제를 하고요. 그래서 복제를 한 다음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레디오페크 마커인 거터퍼처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저 복제된 덴처를, 거터퍼처가 삽입된 복제된 덴처를 착용한 상태에서 첫 번째 CT를 찍고요. 그리고 환자가 물었던 그 위치에 저 복제된 덴처를 다시 위치시키고 저 덴처만을 다시 한번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이미지를 이용해서 머징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비짓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환자가 잘 맞는 덴처가 없다고 한다면 덴처의 제작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공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런 건데요. 레진으로, 컴포짓 레진으로 만들어진 레디오페크 마커들을 치은에 다이렉트로 붙이는 방법입니다. 주로 어태치드 진지바에 붙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동성인 알베올라 뮤코자에 붙이게 되면 저게 그 픽스드한 레퍼런스의 역할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어태치드 진지바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학에서는 주로 저렇게 팔레이트에 붙이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자가 어태치드 진지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본의 퇴축과 진지바의 퇴축을 동반된 경우에 알베올라 리치의 상방까지 알베올라 뮤코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레진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붙인다고 하더라도 CT를 찍으면서 위치가 변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인상을 띠면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맞춘다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태치드 진지바가 없는 환자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스템이랑 같이 이 디지털 그 원가이드 시스템을 자문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이 이 픽스처 스캐닝 방법인데요. 제가 주로 선호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오스템의 교정용 스크류를 사용을 하고요. 직경 1.6짜리, 길이는 4나 6짜리 그 6mm의 그 오스템의 교정용 스크류를 무치약 부위에 이렇게 식립을 합니다. 추가적인 드릴링을 하지 않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정용 스크류 자체가 끝이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셀프 태핑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드릴링 없이 바로 식립을 하게 되겠고요. 약 3개에서 4개 정도의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있으면 오스템의 교정용 스크류, 저는 주로 직경 1.6짜리를 선호를 하고요. 이렇게 4개 정도를 식립한 다음에 저 와이어가 걸리는 부분인 저 그 스크류 헤드 부위에다가요.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레디오패크 마커를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CT를 찍고 인상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하계는 루트 레스트 3번과 3번 부위에 2개의 루트 레스트가 남아있고요. 하하계는 전치부에 치아가 잔존되어 있긴 하지만 메탈 크라운이 수복되어 있습니다. PFM. 그래서 메탈이 있는 경우에는 CT를 찍고 나더라도 메탈 쪽의 스캐터링, 산란으로 인해서 정확한 저런 크라운의 외형을 CT상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치부에서 아무래도 연조직이 있기 때문에 머징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하계도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하는 걸 선호합니다. 술전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하계 4개 그리고 하하계 4개의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드릴링 없이 마취만 살짝 하고요. 식립 부위에 바로 임플란트 엔진을 이용해서 4개의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하고요. 그 위에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탈 스크류가 완전히 다 메탈 헤드가 다 가려질 때까지 그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그 경화를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CT를 찍습니다. 인상을 먼저 뜨게 되게 되면은 교정용 스크류의 고정력이 초기 고정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인상을 뜨다가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CT를 먼저 찍는 거를 선호를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CT를 찍고 나서 바로 인상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레디오패크 마커, 즉 플로어블 레진이 치아의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CT상에서도 저 레디오패크 마커의 외형이 명확히 보일 것이고요. 인상을 체득하고 나면은 인상체에서 저 레디오패크 마커의 아우터 컨투어가 명확하게 인기가 되기 때문에 저 2개를 마치 치아와 동일하게 정합을 해주게 된다면 정확하게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도 정합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위쪽 부분은 그냥 레진은 그리퍼 같은 걸로 똑똑 잘라주고 난 다음에 다시 스크류를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 그린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정합의 퀄리티가 우수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게 보시는 것처럼 교정용 스크류 위에 얼려진 레진에 다 초록색으로 표기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합의 퀄리티가 우수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합은 우리가 그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합이 안 되게 되면 나머지 스텝도 다 꼬이게 되겠죠.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랑 동일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머징이 정확하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할 때도 우리가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앞서 이수영 원장님께서 병원에서 다 원내에서 제작을 하신다고 했지만 저도 3D 프린터가 있어서 병원에서 원내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한두 개 치아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3D 프린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레진을 경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DLP가 있고 SLA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다수 치아에 결손이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한계를 극복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가이드의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오스템 디지털 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마우스 환자나 아니면 소수 치아가 잔존된 경우에는 주로 오스템 디지털 센터에 출력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오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지컬 가이드, 원가이드 템플릿을 위치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오차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드의 템플릿을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치아 지지형이 있겠고요. 그리고 치아와 점막 복합 지지형이 있겠고 완전 점막 지지형, 이렇게 3가지 템플릿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지알 쪽과 그리고 디스탈 쪽에 다 치아가 있는 경우, 즉 원가이드 템플릿 자체가 인접한 치아들에 의해서 서포트가 되는 경우, 즉 전치부에 싱글이나 멀티플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이드를 포지셔닝할 때 드릴링한 가이드 홀 주변에 있는 윈도우를 통해서 인접한 치아와 가이드의 내면의 적합성이 잘 됐는지, 즉 갭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무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상대적으로 쉽죠. 하지만 치아의 개수가 적은 경우, 아니면 완전 무치약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이게 정확한 위치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인상을 체득할 때부터 이 덴처와 동일합니다. 덴처의 스테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덴처의 그 프린지가, 즉 마진이 가능한 한 하방에 있는 점막을 많이 피게해야 되는 것처럼 인상을 뜰 때 보더를 익스텐션을 충분히 시켜줘야만 이 원가이드가 그 베스티뷴까지 충분히 익스텐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이드를 정확하게 포지셔닝하기가 수월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의 마진이 익스텐션이 충분히 되려면 원장님들께서 인상을 뜰 때부터 충분히 인상제를 충분한 양을 담아서 그 베스티뷴까지 연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개의 치아만 남아있는 경우, 나머지 제가 거의 보철권 선생님께서 인상을 뜬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마진 부위가 인상체의 마진이 베스티뷴까지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트라오럴 스캐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가이드 자체가 인접한 치아에 의해서 100% 그 지지가 되는 투스 서포티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저렇게 완전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인필트레이션보다는 주로 블럭 마취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티슈의 벌징이 적겠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그 인필트레이션 그 블럭 마취가 가능하겠지만 팔레이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아테리를 너브를 블럭하기 위해서는 팔라탈 티슈에다 직접 그 마취액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팔라탈 소프트 티슈가 벌징을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이드가 정확하게 시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러브 블럭을 할 때는 최소 수술 10분 전에 충분하게 해놓고요. 꺼지 같은 걸로 꾹 눌러서 마취액이 조직으로 충분히 흡수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를 위치시킬 때요. 즉 대부분 앵커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가이드를 위치시킬 때 하방 쪽으로 타이트하게 눌러서 점막이 약간의 블리칭이 될 때까지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타이트하게 하방의 점막에 어댑테이션을 시켜주셔야만 되는데, 진지바가 약간 블리칭 될 때까지 해주시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가 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를 좀 깊게 식립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타이트하게 어댑테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드릴링을 하면서도 이 가이드가 데비에이션이 되고, 그로 인해서 드릴링 홀이 데비에이션이 되고 임플란트가 데비에이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가이드가 대부분 뮤코자에 의해서 서포트 되거나 아니면은 전방에는 치아가 남아있고 후방에 프리핸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드릴링을 하면서 대부분 이 가이드가 틸팅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탈 쪽에서는 점막에 의해서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점막은 리지드한 티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이드 홀에 닿을 때까지 드릴링을 하다 보면 진지바의 텐션에 의해서 뒤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가이드 키트 안에 보면 앵커 시스템이 있거든요. 앵커 핀과 이 앵커 핀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하기 위해서 드릴링을 할 수 있는 앵커 드릴, 그리고 앵커 드라이버로 구성된 앵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와 그 점막에 동시에 지지되는 치아 점막 지지형, 그리고 아니면 완전 점막 지지형의 가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한 이 앵커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완전 무치약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 3개 이상의 앵커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최소 3점의 안정성을 도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앵커핀을 디자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스템에서 액세서리 키트라는 이름으로 부가적인 버티컬 픽세이션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프리핸드 케이스에 있어서 드릴링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뒤쪽에 있는 점막의 탄성으로 인해서 뒤로 꺾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앵커핀 대신에 부가적으로 버티컬한 픽세이션을 위해서 개발한 게 본 스타퍼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즉 추가적인 그 앵커핀을 넣기 위한 가이드 홀을 추가로 디자인을 하지 않고요. 미리 만들어낸 그 가이드 홀을 통해서
식립할 수 있는 앵커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저렇게 식립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드릴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저 식립된 본 스타퍼가 가이드의 디스탈 틸팅을 막아줄 수가 있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가장 최후방 쪽에 있는 가이드 홀에 저 본 스타퍼를 껴놓고 앞쪽에 있는 앞쪽 부위에 드릴링을 하게 되면 가장 뒤쪽에 식립된 저 본 스타퍼가 저 가이드가 디스탈로 틸팅되는 걸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스타퍼라고 그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런 디스탈 틸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가적인 그 고정을 위해서요,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픽스처 앵커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냥 원가이드 키트에 있는 픽스처 드라이버가 아닌 저 픽스처 앵커를 먼저 임플란트에 연결을 하고요. 저거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그 앵커 드라이버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해서 식립을 해놓고 그 다음 부위에 드릴링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저 픽스처 앵커가 가이드의 부가적인 버티칼 서포트 역할을 해주겠죠. 즉 가이드의 스테빌리티를 극대화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영 원장님께서 보여드린 것처럼 풀마우스 환자에 있어서 사전 보철이 미리 제작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임플란트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가이드의 스테빌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가적인 앵커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도 우리가 가이드가 데비에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완전 무치약 환자나 미드라인을 넘어서서 좌측과 우측에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드릴링을 할 때도 지그재그 방식으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할 때도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를 식립을 합니다. 대부분 팔라탈과 링걸 쪽에 있는 본이 하드하기 때문에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약간 버컬로 앵귤레이션이 틸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가이드 자체가 틸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임플란트를 다 식립되고 한 다음에 다른 쪽으로 식립한다고 한다면 가이드가 좀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식립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임상적인 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케이스를 2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남자 환자인데요. 하악에 남아있는 잔존치아의 치주 질환이 심해서 하악의 잔존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고요.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악에도 4개 치아만을 남겨놓고 치주적으로 안 좋은 치아들을 발치를 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고요. 이미디어트 로딩을 계획을 했습니다. 모두 다 원가이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술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악에 비록 치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치아 자체에 모빌리티가 심하기 때문에 쟤를 정압의 레퍼런스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의 교정용 스크류를 구치부에 식립을 하고 저 위에 플러블 레진을 이용해서 레디오페크 마커를 붙여주고요. 그러고 CT를 찍고 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사전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서 바이트까지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야 환자 프로그램상에서 마운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버티칼 디멘션을 가지고 임시치아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정압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앵커 교정용 스크류 위쪽에 부착된 레진 부위에 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압의 퀄리티가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보철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임시치아를 제작을 해놨습니다. 저는 주로 풀마우스 환자, 완전 무치약 환자들에 있어서는 주로 원피스 타입의 보철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디어트 로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로스 아치 스테빌라이제이션, 즉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연결을 해서 스플린팅을 해서 교합력을 적절히 분산시켜주는 것이 이미디어트 로딩의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피스 타입의 임시치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원피스 타입의 보철물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려면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고정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그재그 방식으로 오른쪽에 드릴링 하나, 왼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할 때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줍니다. 깊이 조절과 헥스 포지셔닝 정확하게 해주고요. 왼쪽에 하나 심었고 오른쪽에 하나 심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식립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미리 만들어 놓았던 사전 보철을 이용해서 미리 제작해놨던 캐드캠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즉, 저 원피스 타입의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어바트먼트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트랜스퍼 지그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제거하고 저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모든 어바트먼트를 한꺼번에 연결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3번, 3번, 4번, 4번, 6번, 6번, 7번, 7번 이렇게 해서 두 개 아니면 하나씩 연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는 37번의 임플란트 고정력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제를 시키기로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논문상으로 리뷰를 해봐도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다수치화를 스플링을 함에 있어서요.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15N 이하로 나오는 임플란트는 그래도 이미디어트 로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싱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5N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악에 임플란트 7개만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기로 했고요. 원피스 타입의 보철물을 임시 보철물을 저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상악에 추가적으로 8개의 임플란트를 더 발치와 동시에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식립하고 사전 보철을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4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사진입니다. 제가 외과 의사로서 가이드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거는 이렇게 최종 보철을 하고 나서 파노라마를 찍으면 임플란트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딱 아이디얼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함으로 인해서 파노라마를 찍어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최종 보철물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측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다 플랩리스 수술이라고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완전 무치약 환자에 있어서도 다 플랩리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GBR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사이너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에 식립하기 위해서 가이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67세 여자 환자가 되겠고요. 상악이나 하악의 완전 무치약 상태로 덴처가 잘 맞지 않아서 고정성의 보철물을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가 됐던 환자인데요. 사이너스까지 잔존골의 높이가 1에서 2m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상악은. 그리고 하악에서는 구치부에서 맨디블라 캐널까지의 잔존골의 높이가 약 2, 3mm밖에 안 돼서 구치부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술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악, 하악이 되겠고요. 그래서 완전 무치약 환자이기 때문에 정합을 위해서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을 하고 상악에 4개, 하악에 4개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레진볼을 붙여서 CT를 찍고 인상을 체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 체득할 때 가이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상제를 충분한 양을 담아서 보더까지 익스텐션을 충분히 시켜줬고요. 그리고 머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철 디자인을 해주게 되겠고요. 자, 좀 더 빨리 편집을 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양측 상악 구치부에 라테랄 어프로치 사이너스 본그래프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랩을 좀 엽니다. 가이드를 적용하기 전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디태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에 프리몰라 쪽에 팔라탈 쪽에 본 디펙트가 있어서 GBR도 동시에 같이 시행을 해줬습니다. 먼저 가이드를 놓기 전에 플랩을 열고 사이너스 멤브레인까지 거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앵커핀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고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6번과 7번 부위 이쪽에 구치부에서는요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통해서 식립하진 않았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이 워낙 적어서 이런 경우에는 드릴링만 해놓고요. 실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는 토크를 정확하게 느끼면서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제거한 상태에서 매뉴얼로 식립을 했고요. 소구치 부위까지는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저렇게 나머지 부위 그래프트를 해주고요. 동종골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내부에 그래프트를 해주고요. 미리 드릴링이 돼 있기 때문에 저 드릴링 홀을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제일 어려운 건 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위가 캐나인 부위인지 어느 부위가 퍼스트 몰라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위치를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는 캐나인과 프리몰라 부위에 팔라탈 쪽에 디펙트가 있어서 지금 이건 오스본 콜라겐이라고 하는 콜라겐 매트릭스의 그래프트 머테리얼입니다. 팔라탈 쪽은 소프트 티슈의 시크니스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아이디어랑 컨투어를 만들어주기가 입자형 고리식재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몰더빌리티가 있고 공간 유지 능력이 좀 좋은 저렇게 콜라겐이 섞여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GBR을 했고요. 반대쪽도 사이너스 멤브레인 하방으로 고리식재 채워넣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GBR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왼쪽도 오른쪽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하계 8개 임플란트를 상하계 9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하하계는 3번에서 3번부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6전치를 수복을 하고 그 뒤쪽에 구치부는 RPD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임플란트 지지형 RPD를 계획을 했고요. 자, 하하계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하계는 플랩리스로 심었는데요. 아무리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소프트 티슈에 대한 컨투어는 우리가 디지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립하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베스티뷸라 디프닝 프로시저를 해줬고요.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티뷸를 깊게 만들고 케라티나이즈 진지발을 좀 수복해주고 난 다음에 약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요. 상하계 2차 수술을 해줬는데 이런 풀마우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이용해서 식립하고 나서 절대 원가이드 템플릿 버리지 마세요. 2차 수술할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저렇게 다시 템플릿 위치시키고 덴처의 소어스팟 찾을 때 쓰는 수성용 마킹펜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마킹을 해주고요. 어태치드 진지바의 양을 봅니다. 이쪽 부위의 구치부에서는 어태치드 진지바의 양이 좋았기 때문에 플랩리스로 2차 수술을 해줬지만 나머지 부위는 절개선을 넣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 매트릭스의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잘 유지되고 고라가 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요. 그리고 왼쪽에는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양이 굉장히 적어서 팔라탈리 플레이스드 인시전을 주고 찾아서 힐링 연결하고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계는 생략을 하고요.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상하계 고정성, 하하계는 그 6전치를 고정성으로 하고 그 뒤에 RPD를 이용해서 수복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측면이 되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난 케이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가이드 시스템을 쓴다고 하더라도 원장님들께서 실제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 준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에러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발생시키는 임상적인 에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술자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이드 시스템을 쓴다고 하더라도 술자가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비기너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연구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이드 수술이 올마이트 신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가이드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임플란트에 대한 술기를 마스터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가이드 수술을 하다 보면 저도 가이드 수술을 처음에 하게 되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러닝 커브라는 걸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이드 수술을 접해서 한두 개의 좋은 케이스를 하게 되면 나는 다 모든 거를 가이드로 이용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케이스에 처음 적용을 하다 보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안 들어가는 좌절을 하게 되겠죠. 그래 놓고 나는 가이드 수술이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원가이드 시스템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내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뭐를 잘못했는지를 찾으시게 되면은 유수영 원장님과 같은 이런 디지털 가이드 수술에 있어서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Q&A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들어왔나 좀 볼까요? 원가이드 수술 시 대부분 플랩리스를 선호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BR이 필요하거나 사이너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굳이 플랩리스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플랩을 열 때 가능한 최소한으로 열고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GBR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많이 절개선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플랩을 더 그때 광범위하게 열겠죠. 플랩을 너무 광범위하게 열게 되면 가이드가 지지되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좀 불리합니다. 정확성에 있어서. 그래서 원가이드식으로 식립 후 플랩을 열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우리가 디펙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 아니면은 정말로 본이 네로우에서 알베올라 리지가 네로우에서 링궐이나 팔라탈
본 때문에 가이드가 그 임플란트가 틸팅 됐을 거라고 생각이 의심이 되는 부위는 반드시 열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이드로 전악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대부분 이미디어트 로딩을 선호하시는지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미디어트 로딩을 선호하지는 않고요. 아까 그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사이누스 수술과 GBR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로딩은 하진 않았고요. 하악 같은 경우도 굳이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케이스처럼 뭐 본 퀄리티도 좋고 GBR과 같은 부가적인 수술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원피스 타입의 사전 보철을 미리 제작할 수 있다면 이미디어트 로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시간을 약간 오버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강조했던 몇 가지 임상적인 팁을 잘 적용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난 케이스들을 원장님께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